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어제 이건 써주신 내용인데 타임 IP님이 써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일정 금액을 적립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설문조사하다가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 앞으로는 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설문조사해주는 그런 활동도 결국에는 다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일단 내 정보를 그쪽 설문조사 기관에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블록체인화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어떤 이런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을 때 저는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어떻게 보면 걸 하고 계신 거예요. 타임 IP님은 조사 항목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장소와 결제 방법이었고 결제 방법 항목에 버젓이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등 부정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씩 암호화폐가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험담을 써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타임 IP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도박판이라고 하면 이런 결제 방법 안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야 언제 그게 되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한테 확 들어와서 대중들도 사용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이런 항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암호화폐 결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암호화폐를 선호하느냐, 결제 암호화폐로 선호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님이 금은 가상화폐 올라가야 될 시장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유가 현재 금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금은 시장 국제 유가 향후 추세 설명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국제 유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유가랑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지금 최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제가 준비를 안 해놓긴 했는데 미국 그 원유 생산량을 이제 보면요, 지금 원유 생산량을 이렇게 미국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미국이 원유 생산량인데 1950년도부터 해서 그 1900 이제 한 70년도 이 당시에 가장 원유 생산량을 많이 늘렸었고요. 계속 이제 줄이는 추세였습니다. 줄이는 추세였다가 최근 이제 2014년도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급격히 늘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미국이 원유 생산하는 생산량의 지금 최대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원유 가격이 최근 2달 동안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몇 년 전에 이제 원유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러시아가 사실 중동보다도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 원유 가격이 이제 내려가면서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인플레이션도 심하게 오고 러시아 이제 루블화도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죠. 아마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미국이 이제 자신들의 말을 듣게끔 좀 뭔가 먼저 기선 제압을 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그 2014년도부터 급격히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걸로 보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의 일단 결정권, 그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오펙이 아니라
미국이 가져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님도 그때 좋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정권을 지금 미국이 이미 가져왔다는 거죠.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미국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0으로 수렴되면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 원유의 자국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저는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유 수입이 많은 이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을 저는 이제 견제하기에 미국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무기가 생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로 몰아붙이면서 거기 이제 원유 가격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이 미국한테 좀 꼼짝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견은 저는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송기봉님 다시 이제 여기는 써주셨는데, 달러의 훼손이 95% 훼손이 된 상태에서 암호화폐가 상승했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이제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저는 이제 미국하고 뭐 몇 개 나라들은 그 베네수엘라 정도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저는 않을 거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대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암호화폐는 만약에 이게 고평가 영역에 접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암호화폐는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면 달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김재승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입니다. 20대 직장인인데 현재 어린 나이에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어 1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공부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현재 적금 넣는다고 생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올바른 건지, 사회 초년생 때 암호화폐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을지 저 같은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IMF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제가 만약에 경제 활동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 기회를 살려서 97년도 IMF 당시에 기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닷컴버블 때 기회를 살렸다고 하면 저도 좀 뭔가 경제적으로 눈을 빨리 떴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런데 제가 관심이 많지 않아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 20대 때에 비해서 김재승님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신데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조언을 해드릴 특별하게 뭐, 왜냐면 20대 때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뭐 조언을 안 해드려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이 생기다 보면은 제 주변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뭐 후배들 보면 뭔가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줘도 쉽게 이제 막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자신이 하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을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가족들 생계가 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감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도 훨씬 저는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물론 각각 입장이 뭐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김재승님과 20대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다 조언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보다는
제가 20대 때보다는 훨씬 지금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김재승님 의견을 써주셔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김도균님이 써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김도균님이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자국에 통화를 입출금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달러, 원화, 엔화 등 자국 화폐로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마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화를 입금해서 바로 알트코인을 살 수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마켓은 화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을 이루는 기축코인만 구매할 수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비트나 이더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오르는 상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알트가 횡보할 때 비트가 오르면 같은 양의 비트로 더 많은 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비트, 알트, 비트 이 매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써주셨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이 된 마켓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곧 달러고 미국은 달러의 패권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달러를 묶어둘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되면 비트와 알트의 상관관계는 깨져버리고 비트가 오른다고 꼭 알트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코인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트와 분리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투자자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비트와 알트 간의 상관관계를 깨버린다. 일정 부분 깨버리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할 건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냐면 암호화폐들이 상당 부분이 없어질 거다. 그건 이제 닷컴 버블 때를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그 당시에도 상위권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에는 없는 기업들이 많다. 합병되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에 그 암호화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탈비트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가, 그 해당 암호화폐가 탈비트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그 로드맵대로 그 암호화폐가 발전돼 나아가고 생태계가 구축되고 유저가 확보되느냐, 그리고 그 유저가 확보돼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제 관련된 코인들은 어떤 수익 모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저만 충분히 확보를 해도 저는 그거 자체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탈비트 현상이 이제 나오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제 더 큰 거는 진짜 그 생태계 구축이 제대로 되는가, 생태계 구축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탈비트 현상은 확실하게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써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만이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코인은 저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얘기됐던 변동성과 실효성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코인은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들은 주식으로서의 가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식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변동성이 높은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달러와 팽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디지털 화폐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번째 의견은 첫 번째 의견은 저도 어느 정도 이 김도균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이었고 약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의견은 이제 의견이 약간 갈릴 것 같은데 뭐냐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주식, 우리가 주식으로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런 주식도 바로바로 내가 현금처럼 쓸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토큰화 시킬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토큰화, 코인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면 코인의 형태로 바꿔주면 지금처럼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이틀 뒤에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식을 내가 매도함과 동시에 이 주식은 소유가 제 소유의 주식을 제가 매도했다는 것만 확실하다고 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서비스해주는 저는 그런 뭐라 하죠?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제가 바로 그걸로 뭔가 음식을 사 먹거나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해당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코인 됐든 거기서 제 주식을 매도를 처리를 해주고 바로 그거를 현금으로 그 상점 주인에게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저는 하는 그런 기술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코인덕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그런 결제 프로그램 보면 그냥 이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 어떤 걸로 결제를 할지 선택을 하고 그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면 그 암호화폐 해당 암호화폐로 거래소에서 해당 거래소 지정된 거래소에서 매도가 되고 그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그 매도가 된 가격을 가지고 그 다음날 뭐 오전 10시까지 그 상점 주인에게 그 코인덕에서 그걸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이제 그 코인덕이라는 회사가 받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가 카드보다 싸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만약에 제 그 지갑에 제 암호화폐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뭔가 소비 활동을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소비 활동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의견은 저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켈처스킴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이미 제가 해외에서 거래를 해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일본 같이 각 나라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걸 각 나라 간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리플을 은행 간 송금 수단으로 쓰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리플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도 충분히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대시나 리플, 스텔라 같은 비트 같은 이런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 처음부터 법정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해서 보낼 수 있는데 왜 다른 코인들이 필요하게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일단 제가 이제 어제였나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이 그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었을 때 제가 원하는 만큼 위안화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원하는 만큼 위안화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해서 제가 돈만 있다고 하면 달러 패킹된 트루에스디 같은 걸로 저는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보낼 수도 있겠죠. 보낼 수 있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위안화로 출금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막아놨을 건데 위안화 출금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위안화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달러로 교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더 빠른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빠른 어떤 코인이 나오고 했을 때 이런 기존에 그러니까 비트가 나온 이후에 여러 다양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뭐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이더리움보다 더 용량도 크고 더 좋은 기능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게 쓰이는 건 아니다. 결국에 화폐라는 거는 뭐냐면 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신뢰를 그만큼 해주고 있어야 된다.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우리 기존 법정 화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화의
원화에 패킹된 건 원화, 그리고 달러에 패킹된 건 달러. 법정화폐랑 똑같은 거고, 그 종이돈을 결국에 디지털화 시킨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달러라든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이미 너무 많이 발행됐습니다. 달러는 95% 이미 가치가 상실됐고요. 원화는 99% 가치가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 영원으로 갈 건데, 그 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달러라는 게 영원으로 가기 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봐요. 역할을 해줄 거고,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계속 베네수엘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뭐예요? 베네수엘라의 그 볼리바르 화폐가 화폐랑 이제 달러 화폐를 비교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화폐가 영원으로 급격하게 갔기 때문에 달러가 20만 배 원래 1달러가 1볼리바르였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1달러가 20만 볼리바르예요. 1달러가 20만 볼리바르라고 하면 이제 볼리바르로 계산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줍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볼리바르 화폐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영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그 달러라든가 원화가 지금은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기준을 잡아주고 있지만 어느 타이밍이 돼서 영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가격을 카운트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리플 얘기하잖아요. 589달러 얘기합니다. 뭐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진짜 리플은 뭐 1000만원까지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리플이 만약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589, 저는 10만원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 가치, 이 리플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진짜 암호화폐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제 우리가 달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어느 순간에는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네수엘라 나라에서 물론 볼리바르 화폐 단위도 쓰지만 사람들이 이걸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아르헨티나 그때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는 아예 자국 내 화폐는 받지 않는데요. 페소는 받지 않고 그냥 달러로만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산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걸로 거래하지 않고 분명히 그냥 비트로만, 그러니까 사토시 개념으로만 계산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리플로만 계산을 한다라거나 이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왜 암호화폐가 왜 굳이 나왔냐, 왜 코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이 결제 관련된 코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 유틸리티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기존 우리 화폐 시스템, 종이돈 이거는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좀 너무 이것저것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을지 한번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여러분들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간 것 같다라고 제 의견이 하면, 그러면 이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향후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할지, 뭐 STO가 ICO를 완전히 뭐 해서 대체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때 이제 가봐야지 아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상만 할 뿐인 거예요. 다양하게 예상만 할 뿐인 거고, 실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이제 다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커피를 받으신 분들이
커피가 생각보다 빨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받으신 분들이 커피 맛있다고 뭐 지금 이 소스 K님도 얘기해 주셨고 참맘님 그리고 갸르릉님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성씨님들을 보면 이렇게 커피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이벤트는 뭐 구독자분들이 이제 10,000명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KT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의견과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큐바와 죄송합니다. 하이퍼페이와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코인들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퀀텀과 같은 포스 방식은 PC를 켜놔도 되지만 저처럼 소액으로 투자하는 한 사람의 경우 포스 이자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큐바의 토큰 뱅크에 넣어서 이자를 4에서 6%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큐바 어플에 BTC도 이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생겼는데 수량은 얼마 넣지 못하지만 그래도 연이율 10%로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소량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하고 계속 넣어두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 큐바의 시총은 약 10억, 비트코인으로는 244 BTC입니다. 이런 상황에 안심하고 여기에 맡겨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이제 거래소와 은행 그리고 은행과 거래소 이 개념 이 처음에는 각자의 역할을 서로 덧붙여서 하는 형태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이 통폐합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퀀텀에서 하고 있는 이 토큰 뱅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퀀텀 재단에서 이런 지갑을 만들고 그 큐바오가 이제 그 지갑 서비스거든요. 지갑 서비스이면서 지갑이니까 그 지갑을 하면서 약간 은행 개념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환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전 앞으로 더 많아지고 상품도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현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큐바오의 토큰 뱅킹은 자산 관리 기능으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를 하고 이자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산 관리 상품의 이자는 재단에서 갖고 있는 확보된 물량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그 비트 캐피탈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 해당한 수익 모델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맡긴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은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 제가 예금을 하고 그 예금한 부분에서 은행이 또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 지급 준비율만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을 계속 늘리면서 빚을 늘려가면서 그 돈을 부풀려서 은행은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또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일정 부분만 돈을 맡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저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상품의 수량 자체를 한정적으로 판매를 지금 현재는 재단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수량을 얼마 못 넣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품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도 저는 아까 이제 이 큐바오의 시총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얘기해 주셨는데 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행도 결국에 실제 뭔가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 보호를 다 해주질 못해요. 그 뭐 1인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5천만 원씩 해주고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보다 뭐 낮거나 아니면 못 해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당연히 얘네가 특별한 일 없으면 문제 없이 내가 맡긴 돈을 지급을 해줄 거라고 믿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전 국민이 은행에 뭐 돈을 맡긴 거 그것보다 은행이 그 돈을 요구했을 때 과연 그 돈을 만약에
돈을 빌려준, 대출을 해준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또 다른 은행, 뭐 제2금융권의 은행에 제1금융권 은행들이 다시 돈을 빌려주고 했을 때 그 돈을 얘네가 그 채권을 다 회수를 못했을 때 과연 돈을 은행에 맡긴 사람들한테 지급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못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뱅크런이 일어나면 당연히 못 해줄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현재 시스템도 저는 똑같은 건데, 그만큼 대신 이제 그 기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는 돈도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벡터 거래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게, 결국 나스닥 이 주관에서 만든 이 벡터 거래소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만든 지갑 서비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제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믿고 사람들이 더 맡기는 그런 게 이제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믿음이 좀 안 가신다라고 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금액을 이제 이자를 바라고 넣으시는 건 이제 문제가 되고, 아마 이제 퀀텀은 이거는 재단에 있는 돈에 대해서만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고금리를 미끼로 이런 뭐 이더 대비든 그 투자 수익을, 확정된 투자 수익을 뭐 매달 뭐 몇 %씩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사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폰지 사기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들이 지급하는 그 지급 모델이, 지금 퀀텀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자신들이 어떻게 뭐 홍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한계치를 두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뭐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확정된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채굴을 해서 확정된 이자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사기일 확률이 농후하다. 예, 그 부분은 진짜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 예, 그거는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무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불과 배어가 왜 상승과 하락이냐,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 황소는 이제 뿔로 들이받으니까 상승장이고요, 곰은 이제 손으로 내리친다고 해서 하락장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는 개미라고 하잖아요. 외국에도 분명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을 불리는 호칭이 있을 건데, 개미라고 하는지,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분들도 계셔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알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성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제 이제 찰리 브라운님 영상을 보고 금융권 대량 해고 사태가 올 거라는데 마음이 심란하네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면 이미 그 펀드 매니저들보다 AI가 더 어떤 감정을 안 섞고 더 정확하게 오히려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내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펀드 매니저들이 설 자리가 이제 줄어들겠죠. 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카드사 상담, 뭐 제가 카드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 상담, 아니면 해지 상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AI가 해서 실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제 성격에 맞게끔 원하는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고 24시간 상담을 해줘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이런 AI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자동차,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저는 이런 대량 해고 사태는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진짜 엄청 늘어날 거다. 그 엄청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타이밍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약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그 암호화폐도 하나의 역할을 저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관찰하다 보니까 달러도 급격히 지금 영의 가치로 가고 있고, 그 달러가 영의 가치로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지금 현재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1929년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야, 경제대공황 그때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다. 그때는 뭐 근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근본위일 때는 근본위를 깨면서 돈의 가치를 급격히 낮춰서 신용화폐로 전환시키면서 그 경제 대공황을 이제 모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용화폐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 근본위로 다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시 갈 수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탈출구가, 이런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 탈출구가 저는 암호화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암호화폐라는 탈출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신용화폐가 완전히 이렇게 팽창된 상황에서 어디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거냐, 그러면 거의 결국에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면, 차라리 지금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 암호화폐 나온 게 이 그 경제 대공황을 우리가 근본위에서 신용화폐로 넘어가면서 모면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신용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올 대공황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경제 대공황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이 꺾였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저는 꺾인 거여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가가 책임 못 져준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의미 자체도 앞으로 좀 퇴색될 거다. 결국에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거는 세계 단일 통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국경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이제 앞으로는 국경이 없어지는 VR로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에 있는 뭐 분들하고 제가 바로 미팅을 한다거나 VR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제 몸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거는 그 가상 공간이 뭐 페이스북이 만드는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만드는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암호화폐 어떤 뭐 이오스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런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가상 공간이 실질적인 우리가 활동하는 생활이 될 거다라고 하면, 뭐 국경 자체도 의미 없는, 국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 노후를 저는 못 져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건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돈도 풍족하게 있고 이럴 때는 개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들을 도와주고 복지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가 위기 상태, 국가 부도의 날처럼 그런 상태라고 하면 국가도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 자체가 총체적 난국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각 개인들 다 돌봐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각자 생존해야 된다. 결국에 각자 생존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각자 저는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무엘님이 금융권에 좀 이렇게 뭐 회장님하고 이제 알고 있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이미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대비책을 세운 걸로 이제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대비책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미국이 이제 원하는, 미국 금융권에서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나라 이제 금융권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 부분도 혹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한번 같이 그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SY 민님이 써주셨어요. 리플이 원화 차트와 BTC 마켓 차트가 다르고 BTC 마켓 변동성을 보고 상승할 거라 하는 건 속고 있는 거라고 하시는 유튜버분이 계시는데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자, 일단 그분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리플이 이제 고점을 쳤던 게 작년 이제 그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BTC 마켓에서 리플이 이제 고점을 쳤던 게 작년 5월이고요. 작년 1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이렇게 고점을 쳤어요. 근데 보시면 작년 5월달 이제 리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작년 5월달 리플 가격이 거의 뭐 10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붙어가지고 그때 거의 900원까지 찍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배 상승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BTC 마켓에서 리플 상승만도 이런데, 이 당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습니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 리플의 원화 상승률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때 사토시 가격이 365예요. 365에서 24,157입니다. 나눠볼까요 한번? 몇 배인가? 24,157 나누기 3 하면요 66배? 예, 66배 상승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을 상승했다라고 하면, 곱하기 이제 비트코인 원화로는 뭐 비트코인이 2배 상승했다 하면 100배가 넘는 상승을 원화로는 리플이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BTC 마켓 상승했을 때 원화 시장에서도 리플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BTC 마켓에서 지금 리플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BTC 마켓에서 리플이 지금 차트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고 완전 정배열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이 BTC 마켓에서 고점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원화 마켓 시장에서도 리플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 코인까지 같이 상승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읒이응님이 써주셨습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좋으나 삼성전자 갤럭시 암호화폐 지갑 출시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구독자가 오해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꽤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하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냉정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일단 예, 좋은 의견이시고, 일단 그 갤럭시 S10은 일단 그 삼성전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네 이거 뭐 보도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특허 신청을 유럽 쪽에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돼서.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내년, 이거는 뭐 긴 기간이 아니라 내년 1분기만 지나가 보면 과연 진짜 이거 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보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항상 이벤트에 대해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벤트는 그때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너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접근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뭐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돈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항상 50% 이상 보유를 하셔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다른 건 암호화폐는 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은 이 시장에서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항상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셔야 된다. 비트코인은 항상 일정 부분 담고 가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면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지금 시총 1, 2, 3위가 이제 리플과 이더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담아서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닷컴 버블 때 보시면 상위 뭐 1위부터 7위 안에 그런 회사들도 다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수 합병됐거나 사라졌거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보고 더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장이 아직 상승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 언제 끝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하락장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일단 상승장이 시작되려면 적어도 BTC 마켓에서 대형 알트 중에 적어도 시총 1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대형 알트 중에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엄청 뭐 긍정적으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살아남기만 하면 우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2년, 3년 언제 올지는 뭐 당장 내년에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계속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읒 이응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자들을 위한 타고나지 못한 성대를 가진, 닉네임이 굉장히 기신데 이분이 이제 구독 신청하고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들어오셨대요. 최근에 이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기술적으로 사기가 되었든 혁명적인 금융 자산 시장으로 성장을 하든 뭐가 되었든 간에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하락장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여져 있으면 악재 기사와 가격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서 2, 3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뭐냐면 이런 가격을 보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진짜 앱을 지우시고 아예 이제 가격을 확인하지 마셔라. 어떻게 보면 그 나노랬죠. 지갑에 옮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거래소는 그냥 보지 말고 나중에 뉴스에서 암호화폐 지금 대중들 뉴스에서 이제 암호화폐 올라간다, 비트코인 얼마 간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 그때쯤에 다시 그 거래소로 옮기셔서 그때 매도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성격을 본인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민감한 성격이다 라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DY리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구글 트렌드 관련돼서 의견을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이제 보니까 구글 트렌드랑 어떤 분이 또 한 번 또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나봐요. 기사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대중의 관심도가 전고점을 넘어야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습의 효과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코인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발을 뺀 많은 사람들, 현재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면서 못 빠져나오는 흙이라고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전고점 10,000에서 15,000불 사이가 되면 대거 다시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 이후 15,000불을 기점으로 주식하던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오겠죠. 2017년 코인 열풍으로 이전의 구글 트렌드는 좀 맞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 이전 2016년도 전보다는 일단 구글 트렌드에서도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수치가 1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져도 8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 2016년도 이전보다는 관심도가 좀 높은 상태이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봤을 때 상승장의 시작을 2019년 8월로 받고 그 정도에서 업비트가 신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업비트는 그냥 정부에서 계속 홀딩을 시키는 것 같더군요. 투기 과열이라는 명목 하에 업비트가 카카오와 연동이 돼 있어서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비트 신규가 풀리는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보면 일단 업비트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잠깐 반등 나왔을 때 바로 업비트에서 악재 기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을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지금 눌러놨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업비트는 일단은 지금 그 카카오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쉽습니다. 대중들의 시장 참여가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 이 대중들의 시장 참여가 쉬운 거를 누가 원하지 않을까? 예.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 세력이겠죠. 금융 세력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신규, 지금 이 싼 가격에서 신규들이 대중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업비트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걸 수도 있다. 업빗은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이 타깃이 돼 있다고 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권이 그런 통장 개설 같은 거를 잘 못해줬던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풀어준다. 야, 니들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이렇게 해도 못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업비트는 그러면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신규 자금 입금이 다 되고 나서 거의 최종적으로 저는 업빗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타이밍은 사실 저도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마 업빗은 아마 업빗 회사 스스로가 통제를 해서 가장, 왜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가장 늦게 그 신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뮤엘님이 그 리플에 대해서 그 이제 시총 관련된 얘기를 써주셨어요. 에스코르 물량을 제외했는데 사실은 기준의 문제일 수 있으나 시총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유통이 가능한데 시총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인적 생각이지만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나 야후의 시총 산정에서는 리플의 시총이 코인 마켓캡과는 달리 370억 달러이고 비트코인은 660억 달러입니다. 사실 분실된 물량을 제외하면 비트코인의 시총은 450억 달러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그 비트코인 코어 세력도 있고 리플도 리플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총 1위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있어요. 시총 1위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시총 1위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결국 이게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는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폐를 신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에 이제 시총 1위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로비를 한다거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신들이 유리한 관점에서 시총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의견은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에 대한 이제 의견을 써주셨어요. 아마 이제 어제 리플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만 따라가도 4배 상승해야 된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초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아까 그 디와이리님이 써주셨던 내용과 이제 비슷해요. 보면 구글 트렌드 지수가 높아지고 채널 상단부에 이르면 결국 고래가 던지고 그거랑 좀 약간 내용이 다른 거네요. 예, 저 착각한 것 같아요. 고래가 던지고 차트 분석 잘하는 트레이더도 던지고 결국 금융 투자에 지식이 없는 사람만 남아 희망 고문 당하는 결말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투자 선순환이 되어 시장이 커질 텐데 제가 너무 순진했었네요. 다 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뭐 암호화폐 시장을 작년에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기회의 시장이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기회를 공정하게 다 나눠줘도 거기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는 선택을 했다가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팔고 나갑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서 그 이제 결실을 맺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는 이거는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그 과실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사회 구조 같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저는 암호화폐 이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진 않잖아요. 다 부자는 아니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똑같은 시장 조건을 주고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나가고 누군가는 여기서 돈을 잃고 또 이 시장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예, 정도용님이 써주셨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세력은 이미 달러라는 본인들의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암호화폐로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암호화폐를 달러 다루듯이 그들이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달러 코인을 같이 키우려나요? 일단 달러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이미 너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영원으로 가야 된다. 영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힘을 바탕으로 세력들은 달러의 가치를 자신들이 미리 선점해 놓은 그 자산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미리 선점해 놓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을 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달러의 이 패권을 유지하는 거는 그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금리 조절의 힘이에요. 결국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걸로 결국에 그 FRB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에. 그러면 만약에 암호화폐의 기축통화가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하는, 그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 화폐의 어떤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다거나 하는 힘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결국에 그들이 지금 달러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그대로 이전해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슬님이 또 써주셨는데, 역해된 숄더는 희망이고 현실은 하방입니다. 일단 어제 차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하방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했더니, 그 머슬님이 7일선 각도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써주셨고, 7일선 각도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꺾여 있었고, 실제 이제 3,650달러를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보시면 그 아슬란자 님이 하나 더 의견을 써주셨어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예, 아슬란자라 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헤드앤숄더 높은 확률로 상승장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높고, 하락장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은 지금 물론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안 해요. 교체 매매만 할 뿐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올라와서 매도를 해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BTC 가격으로 0.035, 0.037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교체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관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가격대는 다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제가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만 보고 있고, 차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슬란자라님하고 또 아까 머슬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잘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제가 못 보는, 그러니까 차트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차트 분석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또 어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려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진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지금 중국이 돈을 계속 풀고 있어서 위안화가 이제 안정적인가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위안화 7위안 넘어가고 있는 거는 달러를 풀고 있어서, 인민은행에서 달러를 풀어서 막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풀고 있는 이유는, 위안화를 풀지 않았을 때는 지금 그 기업들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위안화를 계속 풀고 있는 거다. 기업들이 위험해서 위안화를 풀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위안화가 계속 약세로 이제 가는 거죠. 위안화가 계속 풀리니까요. 지급준 비율을 낮추면서 위안화를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계속 약세로 간다. 근데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도 앞으로 65조 원 정도를 더 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위안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까지 더해서 한다라고 하면 위안화 약세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오영남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5월과 12월쯤 큰 상승장이 두 번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 상승장의 이슈라든지 먼저 치고 나간 대장 알트 코인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5월달도 그렇고 작년 12월 상승장 오기 전에도 그때 뭐 제 느낌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에는 뭐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좋지 않던 시장 흐름이 바뀐 거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대형 알트에서 뭐 대쉬라든가 몇 가지 대형 알트들이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습니다. 몇 가지 대형 알트들이 치고 올라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고 이렇게 상승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아마 그 코인마켓캡 가서 보시면 이 도미넌스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도미넌스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작년 5월 달에, 작년 이제 3월부터 5월 달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84%에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더리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내용 박스 안에 있는 이더리움 수치를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이 8에서 15 이렇게 올라갑니다. 17, 19 이렇게 올라갑니다. 20, 24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그 시총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이제 5월 달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플도 보시면 이 당시 이제 리플 비중이 1%가 안 됐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리플 비중이 5%까지 올라갔죠. 5%, 7%, 8%. 예. 리플 비중이 시총 여기서는 뭐 20%까지였어요. 시총 20%까지 리플 비중이 갔습니다. 램도 마찬가지였네요. 램도 0.3에서 물론 뭐 리플처럼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1% 넘게,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비중이. 그리고 그럼 2012년도, 죄송합니다. 작년 말 12월 달을 보시면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40%에서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가 시총 비중이 6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중이 15%까지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올라가고 이때 이더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많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더 비중은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 치고 약간 반등할 때 그때 이제 이더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어요. 리플도 그 이후에 리플 비중이 그 이후에 15%,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몇 개 종목들이 5월달과 그 12월달에 상승한 거를 이 코인마켓캡 가시면 도미넌스 자료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느낌은 뭐 특별하게 상승장 느낌은 없는데 진짜 몇 개 대형 알트가 치고 가면서 그냥 급격히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지금도 언제 이 시장 분위기는 바뀔지 모른다. 시장 분위기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근데 다만 그 당시는 20주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20주 이동평균선이. 근데 지금은 그 2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먼저 꺾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지고 있는데 권호시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더 1월 하드포크 노리고 이더 보유 중인데 추가 이득을 보려고 이더 시장에서 다시 우량 알트를 샀는데 이더 시장에서 알트들 최근 몇 개월 시세를 체크해보니 이더 비트 하락할 때 다른 알트들이 상승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궁금한 게 디커플링 현상으로 봤는데 맞는 건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1월에 있을 하드포크를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라든가 비트코인 하드포크처럼 뭔가 다른 코인을 이더리움 된 관련된 코인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다. 왜냐면 그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들이 이더 마켓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비트 마켓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몇 개의 코인들 빼면 BTC 마켓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더 많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아마 그걸 쭉 이제 보시면 BTC 마켓에서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하락률을 보인다라고 보시고, 물론 몇 개 코인들은 이제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일단 전고점을 치고 넘어간 알트코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률이 좋은 코인은 일단 BTC 마켓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몇 개 있긴 하겠지만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이 워낙 많이 빠져서 당연히 이제 이더 마켓에서 보셨을 때는 이더보다 더 강한 종목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더가 워낙 이제 하락을 최근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그 DYD님하고 같이 의견 주셨던 분이 M튜브님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15,000불 정도 되면 사람들 막 들어올 거다 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비트코인 골드랑 퀀텀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봤는데 퀀텀은 저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골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유는 하지 않고 있어요. 보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골드는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매수를, 차트상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그냥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코인들 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코인들만 저는 사시기에도 코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코인들만 담으셔도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의구심이 든다, 이 코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의심이 드는 코인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사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거 좀 약간 이거 비트코인 골드에서 찜찜한데 라고, 아니면 퀀텀 찜찜한데 라고 하시면 굳이 그건 이제 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드실 때까지는 안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사더라도 조금도 저는 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을 못 한다고 하면. 예,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이재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내용은 이제 읽어봐서 이제 아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해줬는데 일단 백서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코인들도 얘기해 줄 수 있냐. 근데 이제 안 좋은 코인들을 찾는데 에너지를 저는 이제 쏟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도 차트 보고 그 코인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코인들까지 다 이걸 보는 거는 저는 좀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코인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시총에서도 상위권 코인들만 여러분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코인을 볼 때 차트도 보지만, 차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지금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고요. 보시면 그 코인 개발자가 누군지, 그리고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대표가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인터뷰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자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ICO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저는 최근 이런
하락장에서는 굳이 ICO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물론 여러분이 어떤 ICO를 하는데 이건 진짜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ICO가 있다라고 하시면 뭐 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고 유저가 확보되어 있는 코인들도 싼 코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검증된 코인들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조미라님이 그 헤지펀드가 왜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했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거예요. 헤지펀드가 위안화 약세에 배팅한 거는 지금 헤지펀드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그 기업들이 이제까지 달러 빚을 엄청 많이 쓰고 달러라든가 유로화 존에서 그 유로화 빚을 많이 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이제 빚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을 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을 계속 인공호흡기를 대면서 돈을 풀어줌으로써 이 기업들의 좀비 기업들을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헤지펀드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 헤지펀드 중에서는 당연히 위안화 강세에 배팅하는 헤지펀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융 세력과 관련된 그런 그 헤지펀드라고 하면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이네요. 오늘 좀 많았는데요, 내용이. 마지막 이제 박청구님이 이제 내용을 써주셨고, 리플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습니다. 현재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리플 뉴스는 거의 리플사와 엑스커런트에 관련된 제휴 뉴스이고, XRP 관련 뉴스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XRP가 도입될 것처럼 계속 뉴스가 들렸는데 아직까지도 은행권에서는 모두 엑스커런트만 도입하거나 계획 중이지 엑스라피도 도입은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뭐 여기만 하고 이제 나머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플사가 잘 되면 XRP도 같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XRP가 도입될 낌새나 움직임이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미디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분산형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분산형 암호화폐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도 드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컵을 2개 놓고 마시는데 2잔을 다 비웠어요. 지금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박청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보면 이겁니다. 이제 리플이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뭐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엑스라피드 도입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거랑 그 회사가 잘 되고 뭐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리플사가 잘 된다고 해서 XRP가 가격이 올라갈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 화폐들은 가치가 앞으로 영원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디로 이제 그 가치가 이전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뭐 금이라든가 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기에는 담기에는 금, 은 시장 자체 볼륨이 너무 작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그 이제 가치가 이전될 곳으로 보고 있고 그 암호화폐에서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리플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달러의 결국에 가치를 이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달러의 가치는 누가 우리가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FRB가 금리를 이용해서 달러가 강달러가 되기도 하고 약달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FRB가 강달러, 약달러 금리 조절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달러의 가치를, FRB는 그냥 민간 기업인데 그 민간 기업이 조절하는 그 달러의 가치를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리플사를 FRB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리플 회사가 FRB가 발행한 게 달러예요. 그러면 리플사가 발행한 게 이제 XRP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중요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XRP를 믿고 사용하느냐 라고 보는 거고, 그 FRB가 돈을 그 달러를 발행해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몇 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융 세력,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 몇십 경 된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은 벌고 있습니다. FRB 세력들은, 금융 세력은 벌고 있고, 그리고 그 달러 가치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달러 가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리플사에서 발행한 XRP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그 리플사가 돈을 얼마를 벌지, 그러니까 FRB가 돈을 얼마나 벌지를 모르는 것처럼, 리플사가 그 XRP를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그 XRP가 달러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 XRP도 일정 부분 그 가치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그 가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느냐,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거예요. 그럼 야, XRP를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다 갖고 있지, 왜 이걸 왜 풀어주냐. 만약에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다 꽁꽁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대중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 대중들이 충분히 사용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정도의 그 볼륨을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가, 저는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 세력은 어느 정도 대중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야, 이거 니들도 사용해, 그러면 그만큼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리플을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그들도 비트코인 갖고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만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제가 넘어가기에는 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글들이 있어서 다 좋은 내용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증, 그리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정보 같이 공유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럼 이따 오후에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